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단행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통일부가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남 비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 차질이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가운데 노조 측은 무차별적인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의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희생자 중 일부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돼서 방화범이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조합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노조비를 현금으로 빼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동훈 장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중요하지 무슨 뭐 한 달 되고 100일 되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도 가졌죠. 야당인 민주당은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차기 당권, 당 주도권을 놓고서 집안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두 분께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 논하기 좀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잘했다는 분도 있고 부족하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먼저 이소영 의원님이 어떻게 한 달을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가를 하기에 조금 이른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벌써부터 악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네, 지금까지 한 달여를 봤을 때는 형식적인 소통은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소통은 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저는 좀 이런 인상이 들었습니다. 네. 형식적 측면은 이제 저 도어 스태핑 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는 거요. 네, 이런 질의응답을 상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은 좋아 보이고요. 근데 다만 진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유효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때는 태도를 변화하기도 하고 판단을 바꾸기도 하는 게 이제 진정한 소통일 텐데 최근 검찰에 대한 편중 인사, 그러니까 온갖 금융 재정 법과 관련 없는 요직에까지 검찰 인사들을 등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 출신 더 뽑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태도는 조금 대화만 하고 실제 이제 실질적 그 반영은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우려가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소통하려는 노력도 엿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좀 약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최영두 의원님은요?
네, 지금 한 달이니까 이런 시간이겠죠. 그러나 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그 국민의 신뢰도가 조금씩 회복되고 상향되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굉장히 그 정말 양극화된 그런 선거 결과를 통해서 당선되었고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국회 사상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그 야당과 이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 가운데 이제 초기 인사에서 역시 그 인사란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으로서 국가를 이끌기 위한 자신의 정책과 계획을 넣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와중에 뭐 여러 가지 형식적인 변화 어쨌거나 대통령은 지금 도어스태핑이라는 걸 통해서 네. 부단히 무엇인가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신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내놓으면서 이 답변이 또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네. 계속 답변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는 그런 강제적인 환경에 지금 놓여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이 지금 한 달 지난 사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재정 또 무역 할 것 없이 쌍둥이 적자가 최악의 적자가 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비상 대책 회의를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지금 다가올 근본적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사실 1개월 넘어 이번 여름 지나면서 이 태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더 큰 과제 같습니다. 경제 위기, 뭐 전 세계의 위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대통령의 지도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자율적으로 풀어야라는 생각이 좀 대통령이 확고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잘 풀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말씀이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직업이 사회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지 않았을 텐데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좀 개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이 단순히 이게 사측에게만 어떤 불이익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멈출 수 있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분들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알아서 해결할 문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의 불편 그리고 그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어떤 사측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조율해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노사 자율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이소영 의원은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2020년에 국회가 일몰제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시에도 2020년이니까 21대 국회 결국 지금 의석이 유지된 바로 시기에 시작된 것이거든요. 민주당이 압도적인 여당인 거의 180석 가까운 여당에서 만든 조항입니다. 일몰 조항. 왜 일몰 조항을 했냐 그러면 이것을 상시화하고 법제화할 경우에 생길 그 화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국회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안전임금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제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그리고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그걸 이제 22년까지만 이렇게 일몰로 하니까 여야가 다시 만나서 또 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그 일몰제를 한 이유는 이게 이제 화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자면은 이 저 큰 화물 운전자들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 일반 노동자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수성 때문에 됐던 것인데 그런 현실을 봐야 되고 이제 정부가 걱정하는 이런 겁니다. 노측이 아니죠 사실. 이 화물연대 쪽에서 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강압적인 방식, 불법적인 점거, 농성, 또 차단 이런 걸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노동조합법이 허용한 또 파업이 허용한 그런 적법한 절차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것들이 실제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 이런 문제, 지난 정부가 좀 지나치게 관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고 이것은 누군가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더라도
또 큰 역할은 지금 국회가 왜 일몰제를 조항했는지, 그 일몰제 해보니까 어땠는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그걸 신속하게 논의해야 될 것 이소영 같습니다. 의원님은 혹시 이 일몰제 여야가 협상해서 결정했을 때도 국회의원 생활을 하시고 계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런 통과된 건 걸로 알고 알고 있군요. 있고요. 근데 이제 21대 그러나 국회는 그 배경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정상적인 무게나 뭐 이런 속도 뭐 이런 것들 이런 환경에서는 최저임금도 확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과로하게 예. 되고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그게 교통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화물 노동자분들의 생활이 너무나 이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이제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3년 동안 도입하고 2년 해본 다음에 1년을 앞두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가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걸 국회에 보고해달라.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랬군요. 통과를 시켰었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이 사실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고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가 원구성은 지금 언제쯤 하는 겁니까? 그 보고를 예. 아직까지 이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저는 지금의 뭐 유가의 급등 상황이 해결되기 전 이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유가 연동해서 이제 가격을 책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네, 네. 이제 안전 운임제를 연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또 추가 갈등 요소가 있는 부분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야 당내 갈등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갈등 상황.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자들이 도어스텝 물어봤습니다. 출근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여당 갈등이 점입 과정인데 뭐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라는 게 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당 소속의 저 국회부의장이 해서는 안 될 추태에 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 대표를 저격해가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어른일 수 있겠습니까? 뭐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 소위 뭐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갈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이제 희망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최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죠? 한편으로는 이제 야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크다 보니까 여당 내부 갈등도 어떤 균형적 시각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보면 크게 이게 지속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당 내외에서 당 안팎에서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정말 질타를 많이 하십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를 이끌고 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어서 이제 뭐 누구나 지방 정부에서 새 정부가 잘하라고 네. 지방 정권까지도 좀 몰아줬는데 고작 지금 이 싸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느냐는 굉장히 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타 때문이라도 더 이상 이제 말을 이어가기 힘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도 뭐 수면 아래 이제 깔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 야당이야 대선 패배 책임론,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그리고 새로운 당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직면했지만 지금 우리 당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이런 화물연대 파업 문제도 있고 국내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제는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갈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내에 약간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기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네. 근데 여기에 친윤 모임이라고 민들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민들레 모임 이거는 사적 모임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제원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3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친윤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적 모임이 아닐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국회 내에는 여러 모임이 많습니다. 저도 네. 어쩌만 해도 21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협치의 독일 정치 어떻게 가능했나 이런 토론회도 하고요. 민들레 모임에 가입하셨어요? 아침에 이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공문이 왔어요? 예. 저는 뭐 우리 당내 모임은 다 참석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또
그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처음에 21대 금시초문. 예, 쪼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임에서 그 문을 조금 확대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볼 때 또 당내에서 이걸 역학관계로 보자면 이게 뭔가 새로운 시도가 아니냐 하지만 사실은 공모임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저 모임이 역시도 꼭 있어야 하나요? 모임 없이 의견도 제시하고 당내 여러 기구도 있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모임을 만들게 되면 아무리 봐도 우리 이제 이소영 대파 의원이 분위기가 나니까. 그러시지만 예. 아침에 와 보면은 21대 초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지만 아, 모임이 2-3개씩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들어보면 또 사실 내실 있는 모임도 있고 예. 또 이 의원들도 역시 친소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또 예. 많이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인데 약간 이 구성면에서 좀 이런 언론의 시각이 또 아주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있고 해서 당내에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그게 어떤 개파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당내에서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개파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 이소영 의원님이 옆에서 딱 보시기에 물론 국민의힘을 보기에 여당 내에도 이런 그 소규모 모임, 친 이재명 모임 그리고 친 문재인 모임 있습니까? 많습니까? 여러 모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은 사실 이낙연계 네. 모임, 친 정세균계 모임 이런 것들 다 이제 해산하는 선언들을 하고 이제 없어지는 추세죠. 얼마 전에 정세균계 해산했죠. 다. 네. 그런 이제 개파 모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제 모임을 해산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그런 모임을 하면 그 친한 분들이 다 모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혹시 그런 데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제 모임에 거의 아무 모임에도 가입이 안 된 거의 유일한 그렇습니까? 의원 중에 한 명인데요. 왜 가입 안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공부를 좀 게을리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상시에는 모여서 가입 원서를 안 주신 거 아니에요? 가입 원서는 받았는데요. 원서 받으셨어요? 근데 예. 평상시에는 이제 외부 교수님들이나 강사분들을 불러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주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제 아무래도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네네. 예컨대 당내 선거가 있다거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모임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더 많이 교환되고 네. 같이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경향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네, 여러 모임 공부하는 모임은 좋고, 근데 이제 이해관계와 딱 맞아 떨어져서 실력과 상관없이 공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혹시 생각하고 그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할게요. 좀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원장인가요? 혁신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표현이 다른데 그냥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게 맞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지금 중앙위에서 이제 인준을 해준 거죠. 네, 오늘 인준이 방금 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우상호 비대위는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까지 관리하고 혁신하는. 그럼 해야 될 조직 또 혁신해야 될 조직을 따로 만들겠네요?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제 예. 원래 지금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때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네. 원래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전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예컨대 당의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꿀지 또는 이번 선거를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치를지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기구에서 어떤 혁신에 대한 과제 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도로 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기구에서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제 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으려면 당대표 이제 선거 룰이 필요한데 그 네. 룰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래픽을 보니까 그래픽 좀 보여주실래요? 당원 당규 이제 룰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전당대회 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정도 반영하는 룰이 이제 당대표 뽑는 룰인데요. 근데 이 룰을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당내 저런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소영 의원님?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쟁점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현재 민주당의 당권 선거에 있어서는 국민 여론조사가 10%밖에 반영이 안 되고 당원과 대의원 중심으로 이제 선출을 해왔었거든요. 네. 이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 비중. 예.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현재는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서 네. 이 선출된 당대표에게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몰아주는 단일성 지도체제라고 하는 이제 네, 체제인데 그런 체제가 아니라 이제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서 그냥 최고위원이든 당대표든 다 하나의 선거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1등은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최고위원이 돼서 당대표 역할을 하는 대표 최고위원이 이제 단일성 지도체제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약하고 알겠습니다. 권한을 분점하는 예. 이제 그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이제 쟁점이 두 번째 쟁점이고요. 그렇군요. 첫 번째 이제 말씀하신 쟁점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이 당원들이 당비를 내서 운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한 60% 많을 때는 70%까지의 재정을 국민 세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예. 국고 보조를 받는 정당이기 때문에요. 네. 근데 꼭 재정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 당내 선거를 함에 있어서도 당권 주자를 이제 결정함에 있어서도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은 공감이 다소 큰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 여론조사 10%지만 이제 당원 50, 국민 50 이렇게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면 이낙연 대표라든지 정세균 대표는 다 과거 룰로 뽑은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룰을 바꾼다는 게 보면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룰을 바꾸면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뭐 여론조사 50%라고 하면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자, 누구에게 유리할 것 같은지 최 의원님께 물어볼게요. 누가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렇게 만약에 룰이 바뀌면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상대 진영의 갈등에 끼어들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이게 끼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사실은 최영도 국민 의원님이 생각을 여쭤보는 국민 거예요. 여론조사 50% 이게 쟁점이 아니고요. 네. 당내 투표에서 당원으로 인정해 주느냐 권리 당원하고 예. 전국 대의원하고 이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대의원 숫자가 이게 그 몇천 명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권리 당원은 몇십만이거든요. 그런데 몇천 명이 행사하는 표가 몇십만 명이 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과 좀 다른데 우리는 국회의원이든 뭐 당협위원장이든 도당위원장이든 또 우리 핵책임 당원이든 똑같은 한 표입니다. 반면에 저기는 지금 전국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이 엄청난, 그래서 전국 대의원이 누구냐면은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앞으로 이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즉 의원들과 또 그 당협위원장과 또 도지사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런 판세로 해서는 책임론을 계속 싸우다가는 더 큰 패배로 간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 친명계가 불리하다 보는 거죠. 이거는 책임론을 지금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분산시켜서 그냥 당원 전체로 가고 국민 여론조사 하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돼요? 그 이제 비대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 전 단계로 아까 이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원 당규 뭐 개정에 대한 뭐 토론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전준위에서 토론하고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아마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원 투표도 필요하고요. 과거 보면 전당대회 룰 가지고 정말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돼서 그런데 논의가 되면 아마 또 이 룰 가지고 개파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뭐 이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원과 국민 50대 5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지금 뭐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저 같은 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 의견을 더 많이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과 같이 단일 지도 체제입니까? 국민의힘 당대표에 관한 그게 선출 방식이 다르죠. 단일 지도 체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지도 체제면은 최고위원을 뽑아서 제일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러면 국민의힘처럼 뽑자는 거네요?
아니죠. 국민의힘도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당 대표를 따로 그렇죠. 뽑으니까요. 따로 뽑죠. 예, 우리 예. 따로 뽑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따로 뽑지 않고 같이 뽑는다는 겁니까? 같이 뽑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 그렇군요. 네,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SNS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오랜만이라면서 책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외교와 관련한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 보면 이제 이 짱깨주의의 탄생, 김희교 교수가 쓴 책인데요.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갑자기 책을 왜 추천하셨을까? 이소영 의원님, 그냥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추천하신 걸까요? 아니 저도 뭐 누가 좀 물어보시길래 네. 이런저런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할 뭐 그런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지금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퇴임한 대통령이고 그냥 당원 중에 한 분이고, 그 아마 정말로 이제 국민들한테 좀 지금 이게 그 중국에 대한 네. 한국 사회에서 좀 비판적인 중국 담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요지의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사를 언론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을 약간 비판하는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 오늘 초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잊혀지고 싶다던 대통령이 뜬금없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교 안보 영역은 현직 대통령의 영역입니다. 그건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당 대표가 우크라이나 갈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짱깨주의 저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중국이 어떤 맥락에서 인용했더라도 싫어할 표현입니다. 정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저런 식의 표현,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 이거 중국을 둘러싼 논쟁이라든가 또는 이런 그 여러 입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런 인종주의적, 이런 감정주의적 차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영도 의원님 언론의 어떤- 생활 좀 예, 많이 예. 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언론에서 판단하세요? 왜 아니,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왜 뻑뻑하면- 추천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뻑하면 문재인 정치들은 대통령. 예. 언론을 탓하는데 갑자기 왜 중국 문제 언론이 왜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서야 됩니까? 예.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명확하게 표현을 하신 게, 이 책 추천이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는 전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을 담고 있어서 이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로 알겠습니다. 보면 이게 될 뭐 것 같습니다. 처음이어서 다음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네. 관심 갖고 계신 책을 올린다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치 현안을 또 다루게 되면 또 민감한 현안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국회 원구성 협상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국세청장 임명 관련해서 지금 청문회도 없이 그냥 임명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분위기는. 원구성 협상은 이소영 의원님 왜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사위원장 그 문제 때문입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은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되어서 그렇죠. 국회의장이 뽑히지 않으면은 뭐 아무리 원구성 얘기를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 선출을 이제 여당 쪽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랑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 선출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최영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네, 이거 법사위원장 문제는 원칙대로 풀어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2004년인가 그 여야가 이런 원칙과 관행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일당에서 뽑으면은 그 당시 이제 근데 그 당시에 일당은 저 당시 진한국당인가 그랬습니다. 새누리당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관용 의장이 됐는데 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지만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자. 왜냐하면은 여당이 이제 국회의장이 이게 저 상정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법사위원장 일종의 게이트키퍼가 되어서 법의 자구 체계 심사를 하면서 법의 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좀 맞추자는 차원에서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이 민주당이 제시해서 우리는 국회 선진화법도요. 우리가 저 다수당일 때 양보해서 했고 이것도 다수당 둘이 양보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 일단 원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타협과 뭐 약속을 지키는 뭐 신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원칙은 법사위원장은 사실 17개 상임위 위원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은
그냥 국회에 그냥 모든 사안은 국회의장 없이 국회가 굴러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의장이 없으면 국회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하고 법사위원장 그 17개 상임위 중에 하나의 위원장을 가지고 뭔가 연동해서 협상하는 거는 저는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먼저 선출해야 된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게 민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닙니다만 그 뭐 작년에 2021년이죠. 7월 30일 이제 협의인가요? 예. 저희가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거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예. 사실은 매번 이렇게 뭐 상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뽑을 때마다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제도를 바꿔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제 이 싸움. 그래서 국회의장까지도 선출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또 이런 계기에 지난번에 이제 그 상반기 원구성 협상을 할 때도 법사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그 법사위의 상원적 성격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는 것도 저는 양 당에 모두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제도 개선 이야기 아닙니다.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네. 지난부터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이건 위반한 사람이 이런 걸 저는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거라고 보는데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시키면 됩니다. 그럼 미소 간에 평화가 오듯이 아니 이렇게 명백한 원칙과 관행으로 해왔던 것들을 일거에 무너뜨렸는데 그걸 자신의 그 원칙을 못 지킨다, 전통 관행과 전통을 못 지킨다 한다면은 이 정당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릴까 말까 아주 고민을 간단한 하다가 문제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양당 간의 합의가 뭐였죠?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다 하고 국회의장 중간에 두고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그 합의를 파기하고 입장을 바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네.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법사위원장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양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합의고 뭐 국회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 남탓 공방을 하고 매번 아니죠. 2년에 한 번씩 이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 매번 싸운 적이 국민을 없습니다. 위해서 매번 바람직한 게 싸운 적이 무엇인가 없고 이번에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이게 깬 겁니다. 민주당이 소수 야당일 때는요 반드시 법사위는 당연히 우리가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80석 가까운 정당이 되자마자 이제는 룰이 바뀌었다고 룰을 깨니 똑같은 룰을 적용해 아까 전당대회도 똑같은 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여야 합의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면탈받으려고 이런 야합을 했다고 비판하는데 국민을 이길 그런 여야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합의를 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원칙을 살리면서 예. 절청을 하는 문제고 이건 국회 운영의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원칙은 다시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양당이 뭐 본인이 유리할 때만 뭐 합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깨도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뭐 의회주의 정신 이런 것들 자체가 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라고 뭐,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이제 조금씩은 양보하는 모습도 가끔은 보여야 되는 것이겠죠. 네. 뭐 등가로 따질 문제는 아닌데 네. 아무튼 합의를 지키고 원칙과 전통을 지켜주는 게 정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합의 원칙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앞서 이제 우리 이소영 의원께서 정치의 가장 기본이 협의하고 갈등을 그렇습니다. 해소하고 네. 하는 건데 그것을 잘 지켜주면 이것도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문희상 의장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이것도 결국 만나서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 이소영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 단체가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변호사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폭언, 협박, 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사회 구성원들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며 북미 양측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주인 중국 대사는 특히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이며 중국은 또 다른 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핵실험을 할 경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강화 탓에 북한의 민심도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핵실험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6차 핵실험 때와 지금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뭐이 다르냐라고 보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6차 핵실험 때는 김정은과 시진핑 간의 소통 단절이었습니다. 예, 거의나 소통 단절됐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의 독자성, 자유로움이 대단히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코로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은 자체가 중국 공산당의 경험을 배우겠다고 이야기했고 중국의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7차 핵실험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핵실험을 하면 북한 주민들은 제껏 알아차립니다. 지금 석탄도 마음대로 중국에 팔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중국이 석탄을 계속 사줄까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들이 대단히 이제 심각히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당국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이렇게 핵실험으로 갈 수는 힘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을 제정 러시아의 피터 대제에 비유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처음엔 스웨덴 영토로 인정받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가 수도로 삼으면서 러시아 영토로 굳어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피터 대제 탄생 350주년을 맞아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앞서 청년 창업가들과 만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피터 대제와 푸틴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Он когда заложил новую столицу, ни одна из стран Европы не признавала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за Россией. 원래 러시아 땅인데 영토로 인정받지 못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그렇게 되찾았다는 겁니다. Петр I Северную войну 21 год вел. Казалось бы, там воевал со Швецией, что-то отторгал. Ничего не отторгал. Он возвращал. 푸틴 대통령은 영토 회복이라는 피터 대제의 원칙이 지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신을 피터 대제에 비유한 겁니다. Если мы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того, что вот эти базовые ценности составляют основу наш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мы, безусловно, преуспеем в решении задач, которые перед нами стоят.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피터 대제나 스탈린처럼 영토를 넓히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10월 만 70세가 되는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혈액암과 파킨슨병 등에 걸렸다는 의심을 받았고 최근엔 건강 이상설이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자국산 원유와 가스를 수년간 스스로 끊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에 앞서 젊은 기업인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같은 나라를 봉쇄할 수는 없다며 러시아 경제는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폭락한 가상화폐 테라 USD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지 포춘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증권거래위가 테라 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증권거래위 집행법률관들이 테라 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츠는 증권거래위의 이번 조사가 테라폼랩스와 권 최고 경영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곧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 보니까 오세훈 시장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던데. 저 그런 기분도 나죠?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끝으로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이제 특강을 해주실 분입니다. 자,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 서울정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특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정 정책위원장의 특강, 여러분 힘찬 박수로 시작하시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거를 해보니까 임대주택에서 펑펑 집니다. 우리 당이. 왜 질까 하고 봤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든지 여러 조치를 사전적으로. 예, 서울정 정책위원장님께서 추가로 잠시 말씀드릴 게 있다네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임대주택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 격리한다라고 표현을 썼다고 그래서 무심코리가 나한테 격리가 아니고 그분들 힘 보태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러한 격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해주신 서울정 정책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정 정책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라고 그리고 감동이 받았습니다.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들으셨을 것 같긴 해가지고요. 정치권에서 흔히 실언 파동이 자주 생기는데요. 챙겨드리는 정책을 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던 와중에서 나온 적절치 못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비의 양은 최고 40mm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토요일에는 31도,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8도,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30도, 대구 2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더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